안녕하세요. 오늘이 10차시네요. 고봉 이대승 하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냥 요즘 말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이제 사단 직접 논쟁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사실 이 논쟁 때문에 그 조선 유학이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정치 성명과 그다음에 어떤 제도부 아무튼 그 주자학을 이제 동북아시아의 보편 학문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주자학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조선의 어떤 그런 복잡성 아무튼 조선다운 그런 주자학을 늘어낸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뭐 항상 창의적이고 또 독창적인 걸 이제 가치 평가를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독창적이고 무조건 창의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회가 요구하고 한 사회의 필요로 하고 한 사회의 어떤 올바른 가치나 기준이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떤 그게 기준을 둬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주자학은 조선에 유입되어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했다고 보고 물론 뭐 주자학이 만들어낸 부정적 요소는 그는 부인할 수 없지요. 근데 결국 나라 망한 것도 주자학 탓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니까 그것은 전에도 그런 이상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학문 자체가 망쳤다고 하기는 뭐 그렇게 좀 아주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주자학이 제 기능을 못하고 또는 주자학을 이용해서 권력이 자기 기득권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어떤 문제가 된 것이지 학문 자체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 다시 생각해 볼 얘기가 많지요. 그리고 또 당시로서 주자학은 어쨌든 한 그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제 우주론, 또 존재론, 실천론, 수양론, 도덕론, 심지어 자연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주자학을 충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학문의 어떤 위상, 학문의 어떤 경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의미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제 주자학이 원대에 관하게 되고 명대에도 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문으로서 어떤 이론적 그 발전의 측면을 그렇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바로 그 사단 칠정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인물성, 뭐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오락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을 거치면서 훨씬 더 이제 심화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한국 사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상의 이론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과거를 무조건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죠. 그 시대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 그게 긍정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반동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기득권에 봉사하거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지고 그 사회를 질곡으로 작용하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뭐 역사를 만약에 접근하면 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봉 기대승이 그 이황의 세계 이황의 그 어떤 발언의 이론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됐고 이 논쟁이 그야말로 조선 유학자들의 어떤 그 화두가 되면서 조선 유학이 본격적으로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 예는 그 이제 뭐 사례는 이제 유래는 예를 들어 뭐 정지훈이라고 호가추만이라고 해요. 정추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쓴 그 그려놓은 천명도라는 이 천명도라고 하는 건 천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그 이 천은 이제 동아시아의 그 학문의 문화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현대에 올수록 개념이 분화하고 분석적이고 이제 명료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개념이
한 개념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쓰였는데 이 천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용어였고 여기서 말하는 천은 존재의 어떤 궁극적 근원이라거나 존재의 원리라거나 원칙이라거나 법칙이라거나 위법, 이념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인간의 심리, 의식 또는 도덕적 그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인데 이런 방식의 이런 걸 도설류라 해가지고 사실 도 또는 그 도에 설명을 붙인 이런 것들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유행했지요. 거의 우리가 뭐 태극도 그 이전에 뭐야 사도 낙서 이런 것들이 다 도에 해당하고 그 도에 설명을 붙인 걸 도설이라고 하는데 특히 천명과 관련된 것을 그려고 그걸 설명을 천명도설이라고. 이 천명도는 당시에 상당히 여러 사람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권근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 학자가 입학 도설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유학의 중요한 이론이나 주제를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발전해 다듬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김인우, 하수 김인우도 천명도를 그리는 것으로 나온 분도 있고 정지훈도 그렸고 뭐 여러 사람이 그리는데 유래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단 7점 논쟁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단과 7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이 사단과 7점을 가지고 논쟁을 한 거라서 사단 7점 논쟁 그러기 때문에 이 사단 7점이 뭐냐면 일단 주자학에서는 모든 존재를 이기론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이는 이제 일종의 좀 거칠게만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거칠게 말하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형상과 진료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내용,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상과 진료. 이게 완전히 100% 일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에이도스 힐레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서양으로. 근데 형상은 어떤 외우는 포럼 같은 거고 이 진료는 메터라고도 하지만 사실 영어권에 있는 영미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이 길을 메터하고 이게 비금 걷고 에너지 이렇게 이제 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 맥락은 메터는 아무래도 연장을 갖는 물질적 측면을 말한다면 이 에너지는 물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시공간의 3차원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있는 것이요. 근데 힘으로만. 예를 들어 그 물 속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일으킬 때 그럴 때 에너지가 그 자체 어디에 따로 시간과 공간을 두고 존재하는 건 그렇지만 있잖아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설명해가지고 한동안 메타 에너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E라고 하는 것은 형상, 형태, 꼴, 뭐 패턴, 법칙, 이념, 막 원칙, 뭐 이런 느낌이고 기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감각하거나 감지하거나 느끼거나 또는 존재 자아로서 존재해 나가는 구체적 사물로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에 속한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세계관이 왜 나타났는가?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 이와 기라는 용어 자체는 서양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이것을 하나의 그 존재를 설명하고 철학적 세계로 만들어낸 것은 이 홍대 와서 그렇게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죠. 막연하게 이는 뭐고 기는 뭐다 이런 정도로까지는 뭐 한대에도 약간의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존재론적 체계까지 끌어내려가 정립하는 용어로 쓰게 된 것은 이제 홍대 와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이 자극을 준 것은 일부 학자들은 불교의 영향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엄종에서 말하는 이사무의 법계관 같은 이런 것들이 특히 아무튼 불교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존재론을 또는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한 단계까지만 해도
그냥 균형 잡히고 도덕 말하자면 균형 잡히고 윤리적이고 교양이 있는 이 사회 주도하는 분자를 길러내는 것. 이게 부문의 목표였다면 홍대 들어와서는 이제 인간과 사물과 동물과 식물과 암기 사물과 모든 존재를 일관된 체계로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도덕도 그냥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대체 착한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송대에서 설명했는데, 그 송대에서 주로 그런 것을, 그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용어를 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설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송대, 명대까지 그 주자학으로 집대성된 그 학문을 이학이라고도 부르는 송대 이학, 송명 이학 이렇게 말하죠. 사실 기회의 문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은 보이기도 하고 또 감각도 가능하고 또 뭐 이렇게 패턴도 이제 찾아낼 수 있지만 패턴 그 자체라든가 뭐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도덕적 준칙이나 이념, 원칙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서 복잡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이 그러니까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도 바로 사대부들이 우리 흔히 실흥사대부, 실흥사대부 이렇게 말하는데 고려 중기 이후로 이제 상촌의 그 경제적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교양을 익힌 사대부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관료가 되어서 국가의 어떤 그런 국가가 추구하는 군주가 추구하는 그런 중앙 집권화와 맞물려서 또 향촌 사회에서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서 자기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간 것이 이제 사대부들이고 그것에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것이 뭐 주자학이다. 보통 이제 흔히 그렇게 역사학적으로 그렇죠. 그와 유사한 그러면 현대 그러한 그 말하자면 이제 이론화가 논리가 물론 비판받을 수 있어요. 비판받기도 하고 한계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이제 그러한 바탕에서 이제 그 조선 사회가 성장해 나갔고 따라서 조선 초기에서 중기 적어도 퇴계율복 같은 고봉 무계 같은 이런 학자들이 선조 때 나타나서 이러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철학적 비학적 발전을 이룰 때까지 향촌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 속에서 향촌을 지배하는 향촌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학문적 이론화작 또 학문적인 실력 양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제로 하자면 총화하는 것이죠. 그 계기를 이제 기대성 선생님이 마련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뭐 마련해줘서 좋다고 해서 뭐 의미냐 그게 아니죠. 그 단순히 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관을 새로 만들어내고 인간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단 7점 용어부터 좀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선 이제 이기 이런 말을 괜히 지었네요. 이기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형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에 속하죠. 근데 이는 이제 주자학에서는 이제 뭐 성리학이라는 인간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향, 오리엔테이션, 프린시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이 곧 이다. 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정할 수 없지만 개별 사물 속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천명이라고 하고 그 천명이 이렇게 모든 사물 속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원리적 이념으로서 말할 때는 이라고 하지만 개별적 사물 속에서는 그것이 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단과 칠정 문제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바로 이 감정의 문제인데, 정의 문제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람들이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실 속에서 느끼고 겪고 의지하고 지향하고 하는 게 이 정의의 요소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과 정의, 그러면 대립관계죠. 아니면 성과 정의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냐. 말하자면, 정은 사람은 본성을 추구해야 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학적 개념에 의하면 선해야 된다고. 선. 이거는 어떤 이념화한 것이죠.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성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마고, 데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인간의 본질은 하느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다. 또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불성이나 하느님의 형상이나 이런 측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걸 만약에 가치가 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맥이 빠지고 그걸 굳이 지향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해집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나 뭐 원리적으로나 또는 본능적으로나 원초적으로나 어쨌든 이러한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성향은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유교에서도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아니 이걸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런데 만약에 본성이 선한 인간이 왜 현실적으로는 이제 악하기도 하고 또 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의 경향성이 더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냐? 그건 결국은 이제 정감의 요소가 거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과 악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행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 요 관계인데 본성은 맹자 이래로 선하다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데 맹자가 이제 이 본성이 선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는 걸 사단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실마리 같은 거죠. 실마리.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끝 이런 뜻도 있고 뭐 단초라는 뜻도 있고 시작, 아무튼 발단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뭔가 우리가 뭔가 실체가 불분명한 걸 알기 위해 그것을 이제 찾아 나갈 때에 처음에 촉발하는 또는 뭐 실마리 이걸 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을 사단을 이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 수어, 사양, 어, 시비 이제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인간이 지향한 도덕적 숭고한 그 도덕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인의 예지라는 도덕 성이 딱 못 박혀 있는데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인이라거나 의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가치가 그대로 이제 모양을 갖추는 건 아니고 이것이 현재화하는 데는 이러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엿볼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태원 아무튼 이런 사고를 참사를 겪으면 연민이 생기거나 의분이 생기는 왜 이러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분이 생긴다거나 또 이걸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할까? 이건 당연히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 인간적인 연민과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human nature 이렇게 대문자 nature 쓰죠. 네이처를 대문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인의예지라는 이런 도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측은한 마음이나 의분이나 막 끌어오르는 분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옳고 이게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따져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뭔가 불편하고 부정적이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이 인의 예지를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의 예지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체화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요걸 차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지단, 수호지시고 의지단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요 네 가지니까 사단 그렇죠. 그럼 요거는 정의 요소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주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뭐 이제 적어도 우리가 고본과 세계가 초기에 논쟁할 때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에 뭐 타협의 여지가 없이 다, 아니, 서로 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측은 수호 사양, 요 감정은 선한 감정이고, 요건 도덕적 감정이고, 요것을 잘 발전시켜서 맹자에 나오듯이 확충하면, 확충하면, 넓혀서 채워나가면 온 세상이 다 도덕적인 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서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일으킨다. 여기다 이제 애오욕이라는 게 더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이걸 이제 희노애락만 이제 일단 중에는 희노애락이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표현 안 된 거. 그러니까 감촉을 받지 않아 가지고 아직 표현 안 된 상태. 우리에게 기쁨, 슬픔 이런 분노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지 않아 가지고 아직 표현 안 된 상태. 그걸 미발이라고 하고 어떤 주어진 계기가 돼가지고 촉발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걸 이발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의 시발이 되는 것이죠. 그 미발 상태는 평정 상태예요. 평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요 원초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념적이고 이념적이고 원래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이 이 외부의 지각이 자극을 받기 이전의 상태. 그냥 가능성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늘 지발의 요소와 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발하는 요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하고 밥을 먹다가 막 이렇게 좀 뭔가에 사건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막 얻어먹게 되면 뭔가 뭐 부끄럽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서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발을 하는 중인 거죠. 그 발 자극과 근데 이 발은 두 가지 또 양상이 있는데 이 발이 이제 발 해가지고 요 추구하는 거는 잘 조화를 이루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발을 할 때 중절하냐 부중절하냐 이렇게 표현해 절도에 맞냐 맞지 않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표현할 때 감정을 표출할 때 절도에 맞냐 적합하게 표현했냐 적합하게 표현하지 않았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가서 옆에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하면 적절하게 그 슬픈 감정을 표현한 건데 뭐 별로 안 슬픈 게 표현한다든가 또는 뭐 약간 좀 피실피실 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뭐 내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도 막 뭐 그런다든가 이러면 뭔가 어색하죠. 우리가 말하는 감정 표현이 어색한 거. 그리고 부중절. 감정 표현이 잘 된 거다, 중절. 그러면 중절한 거는 선하게 나아갈 수 있고, 부중절한 거는 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감정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요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맹자가 말한 감정은 그냥 이 네 가지 감정은 좋은 감정이고 따라서 이건 당연히 인간이 도덕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도덕적이고 좋은 거고 요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감정의 요소로서 자연스럽고 더 많은. 그리고 왜 어떤 건 여기는 왜 네 가지만 말하고 여기는 왜 일곱 개? 뭐 그렇게 일곱 감정이라 해도 사람이 정말 일곱 가지 감정이라기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의 요소를 분류한 것의 통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꼭 일곱 개라고 하거든요. 일곱 가지라고 정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요걸 정리해서 4단, 7점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이가 기에 작용하거나 또는 기가 이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인간의 성정도 마찬가지로 성을 담고서 성을 가지고서 정감을 통해 표현되고 발출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이와 기의 작용으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사단은 착한 거니까 이와 관련이 있고 실정은 어떤 기질적 정감적 요소니까 기와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단의 정이 작용했다면 정에는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불일치가 늘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도 불일치가 하냐. 만약에 사단의 정감을 잘 표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왜 맹자는 사단을 잘 갖추고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됐다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와 기를 어차피 이와 기로 기의 이 사단과 실정을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좀 뭔가 문제가 좀 꺼림칙한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단과 실정이 성과 정으로만 딱 나눠버리면 성은 이과 정은 기다 해버리면 그 문제가 없는데 이 정이 도덕적, 도덕적인 기능, 도덕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도덕의 어떤 그 본성을 실현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이 점이 이와 기의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와 기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말끔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덕의 학자들. 그래서 이 사단과 실정을 각각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천명도에서 이제 정기훈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이에서 발을이 실정은 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발어기 발을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과 실정을 딱 이렇게 사단은 이와 관련이 실정이 기와 관련이다. 딱 못 박아버렸듯이 딱 나눠버려. 그랬더니 이제 책에 그게 유행이 됐어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책에 그걸 보고 전체적인 의도나 맥락은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단은 이 도덕성을 관련된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기능을 기능한다고 해서 이의 어떤 영향, 이를 지향, 이의 어떤 그 측면을 대변해야만 도덕성이 되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정은 이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겪으면서 일어나는 희노애락과 같은 이런 슬픔, 기쁨, 노여움, 사랑, 막 두려움,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이제 심리 의식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천천히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아가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다 기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면 뭐 그럴듯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이 갈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점은 순수하게 도덕적이고 어떤 점은 그냥 정의다. 이렇게 하면 이 뭔가 논리적으로 달라지는 느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리 해가지고 이에서 나왔다라고 할 건지 이지발 해가지고 이가 이념이 현실화한 건지 요 차이는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래야 더 오해 여지도 없고 논리적으로 더 매끄럽다 싶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나중에는 물론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는 이에 배속시키고 7절 기에 배속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다. 왜냐하면 사단 도덕, 맹자가 도덕을, 인간이 도덕적임을, 도덕적으로 선함을, 본성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정감이었고, 실정은 이제 예기와 중용에 두 번 나오는데, 물론 중용도 예기에 속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정과 관련된 표현은 예기에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게 절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따졌지, 그 자체 나쁘다 좋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얘기 다른 부분에서는 나쁘게 흐를 요소가 더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정감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이 이제 도덕을 지향하고 옳음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늘 그것이 현재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감의 요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감 요소 때문에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기의 어떤 작용을 받는 거다, 기의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딱 갈라서 설명을 했는데, 고봉이 이제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성은 뭐 이거는 뭐 이제 이해 영역이기도 하지만 할 뿐더러 성 자체는 뭐 착하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정을 그렇게 말하면 사단의 정과 칠정의 정을 두 갈래로 나눠야 되냐, 정이 두 가지가 있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좀 묻다. 그럼 결국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정을 이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착한, 정말 착하기만 한, 또는 착한 것과 관련한 정감이 있지 않냐,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 안에 이 정이 여러 정이 있는데, 정이 다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현상이 바로 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정을 통해 표현되는 건데, 그 가운데 그래도 뭐 측은히 여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착한, 맹자가 또 그렇게 했고, 또 우리는 그걸 잘 따라가면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착한 거다. 근데 이 논쟁의 약간의 그 맹점이라고 할까요?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중용이나 맹자라는 텍스트 자체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거기에 맞추려고, 정합적으로 맞추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다 현대적 학문 방법론에 따르면 이 문제의 어떤 그 한계는 맹자와 중용의 이론을 일단 그대로 전제로 깔고서 거기에 정합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비평이라는 관점을 볼 때는.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계나 뭐 약간 그런 이제 이런 중에서 4하고 7은 아예 갈래가 좀 다르다. 갈래는 지향이 다르다. 갈래는 지향이 좀 다른 거. 근데 이제 고봉과 나중에 율곡이에게 동조하는데, 이것은 이제 4하고 7 감정이었던 요구는 갈래를 다르게 둘 수 없다. 유리한 바를 다르게 두면 감정 자체가 두 군데서 나온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에서 나온 감정 따로, 기에서 나온 감정 따로,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은 기의 요소라거든요. 정은. 그러면 이제 정의 요소,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정이고 다 기의 요소인데, 다만 사단은 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 강하게 띄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도덕을 순수하게, 도덕의 영역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복잡하죠. 아직도 뭐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성 선생은 이렇게 감정을 포괄적으로 보자, 호함관계로. 이제 퇴계 선생은 이제 이렇게 약간의 그 개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나눠서 보자. 요 차이가, 요걸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책 율법 2가 정리하는 좀 더 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규정할 때
이 이를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 어떻게 이제 정리하면 소위연이다 이렇게 소위연이라는 말은 어쨌든 그것의 어떤 원리 이런 측면이에요. 물론 이제 이가 윤리적 측면도 띄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위를 말하는 법칙성. 그럼 기는 이제 이것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이 기예요. 그러면 이는 그래서 정감적 요소라든가 뭔가를 따진다든가 뭔가를 자기한다든가 이런 요소가 없다고 봐요. 이해는. 그럼 이 요소는 뭐냐? 이 요소는 다 기의 요소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감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의식 현상, 의식 활동 이것은 다 기의 요소라는. 그런데 이 논쟁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었냐 하면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이라든가 인지과학, 또 생리학, 또뭐 이런 것들이 다 분화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사람의 어떤 의식 현상, 뭐 활동, 생체, 생리적 이런 것들을 다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시대 때까지는 이런 문제를 다 주자학 또는 성리학 안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심리 문제, 의식의 문제, 인지의 문제, 뭐 정서의 문제, 뭐 또 이런 것들을 옛날에 이기론으로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단과 7장 논쟁도 엄밀하게 말하면 심리의 문제라든가 의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분의 가치, 윤리적 지평 안에서 도덕적 지평 안에서 의식의 문제나 정서의 문제, 심리의 문제를 같이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뭐 그 당시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오늘날은 또 도덕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그런 것은 아마 한트는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만 현대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도덕의 요소를 선언적으로 보고 선언적 세계를 두고 이지 이데아 세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플라톤주의자거나 아니면 종교적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당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의 배경과 발단이라는 토대가 어떤 것이냐, 어떤 메커니즘, 아니 어떤 체계 속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가, 또 이런 논쟁의 어떤 구조는 어떤가 하는 정도만 일단 윤곽 삼아 대충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해서 어렵죠. 이거 전공해서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고봉 선생이 가졌던 삶의 세계, 생활 세계에서 고봉이 어떤 학문적 경지를 개척했는가, 도달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지표가 되는 게 이제 이 정확한 정식 명칭으로 양선생 472기 왕복서라고 하는 편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철학, 고봉의 어떤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이고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수준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죠. 그래서 여기 세계와 고봉의 편지가 조선 성리학의 성취에 아주 가장 중요한 텍스트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정리된 글로 한번 편지를 옛날에 어떤 식으로 썼나. 물론 앞뒤에 뭐 이렇게 사연을 묻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사적인 편지, 사사롭게 뭐 사사로운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사적 영역에 속하는 특별한 큰 글 외에는 편지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쓰이고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세계나 고병 같이 당대에 이제 당대 내로라 하는 그런 학자들의 편지글은 바로 이제 딱 편지가 수신되자마자 바로 그것이 필사되고 베끼고 또 어떤 그 같은 학문 그룹 속에서 동아리 속에서 읽고 토론하고 따지고 논변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의견 모아가지고 다시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옛날에는
편지가 이제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논문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토론하고 논쟁도 할 테지만, 이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편지를 이제 통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그 논문 발표나 학술에는 그 즉석에서 읽고 그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할까 성급한 평가라든가 또 오해라든가 이런 것도 불가피하고 또 이해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논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그 편지를 동참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 사람 같이 토론도 하고, 예를 들어 고봉 선생도 퇴계선생님 편지를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바로 생각하고 답 쓰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나 문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토론도 하고 막 따지고 문구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보냈을 거예요. 물론 뭐 나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편지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 한 문장 한 문구조차도 서스럽게 보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됩니다.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464점. 고봉, 답, 퇴계, 재론, 사단, 칠정서. 이게 편지의 제목이죠. 이 고봉이 답했다. 어디에? 퇴계, 재론, 사단, 칠정에 서는 편지. 그러니까 서가 이 문장, 이 구에 제일 상위에 그 말해서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고봉이 퇴계가 사단, 칠정을 재론한 것에 답한 편지. 그런 답장이죠. 연전, 복, 인, 내변, 참수, 논, 사단, 칠정서, 방찰, 좌우, 비감, 자, 이위, 시야, 역, 욕, 역진, 비견, 이, 기, 대군자, 우의, 전지, 이. 이게 일단 먼저 서두입니다. 연전에 한 해 전에 또는 몇 년 전에, 몇 년 전까지, 연전이고 한 작년, 이게 보통 이제 연말 연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몇 개월 사이에 해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연전 그러면 한, 얼마 전에, 이런, 얼마간 시간이 지난 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를 제가 찾아보시라. 그래서 연전에, 연전에 얼마, 어느 정도 세월이 시간이 지나갔죠. 상당히 지나간 것 같죠. 복은 엎드려 복자인데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이걸 서두에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엎드려 생각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게 할 때 이제 내가 뭘 한 걸 말할 때 이 복이라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인내변이니까 내변으로 인해. 제가 내변으로 인해. 내변은 올내자고 변은 말로 따진다 이런 의미가 있죠. 말로 따진다. 그러면 온 것고 온 것이고 따진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이 레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come하고 go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다른 맥락을 표현할 때도 쓰지요. 그럼 go는 나아간 거, 지향한 거, 나아가는 거. come은 나 쪽으로 다가오는 거.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레도 말하자면 이 come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보면 내변이니까 온 것인데 변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가 보낸 걸 의미해요. 그럼 퇴계 선생님께서 변론하신 것으로 인해. 그런데 참수사단 칠정서에서 이 문장이 얼핏 봐가지고는 주어가 뭔지 막 헷갈리잖아요. 또 누가 주친지 잘 모르요. 근데 내변은 일단 내가 퇴계한테서 고봉한테로 온 거라고 일단 이해했다면 이게 그 다음 구문의 주어가 고봉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참이라는 글자겠죠. 참. 이 참은, 우리가 참남하다 이 말을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 참 많이 쓰는 글자인데, 참절, 참월, 참남. 그 자기의 주제, 자기의 어떤, 넘어선 것, 그걸 참이라고 해요. 자기 어떤
역량, 자기의 어떤 한계, 자기의 역량, 자기의 어떤 뭐 규모, 뭐 이걸 넘어선 걸 참이라고 해요. 그러면 참이고, 그 이제 일종의 약간 겸양으로 미리 이제 밑밥 깎은 글자죠. 수는 이제 닦다인데, 이건 이제 뭔가를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뭔가 꾸며내는 거예요. 좋게 더 좋게 만들어내는 걸 수라고 하죠. 그럼 참수했다는 말은 내가 함부로 건방지게 수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논사단칠정서를. 그러니까 사단칠정을 논하는, 토론하는 편지를 딱 갖고. 요즘 우리가 편지 쓸 때 이런 일을 거의 거의 안 쓰지만 불과 한 10년, 20년, 그것도 옛날이겠죠. 근데 글바를 닦다, 글바를 닦다, 글월을 닦다, 편지 한 통을 닦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거 편지 쓴다, 내가 답장을 쓰는 걸 가지고, 답장 한 통 올렸습니다. 답장 한 통 보냅니다. 이렇게 안 쓰고, 답장 한 통을 닦았어요. 이렇게 꼭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꾸민다는 의미가 나타나죠. 뭔가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낸다. 수가. 그 편지를 닦았다. 그 수가 실제 동사일 거라고 서가 목적어가 되겠죠. 서를 뭐뭐한 편지. 그러면 사단 칠정을 논하는 편지를 닦았다. 그 말은 내가 건방지게 외람되게 함부로 선생님께 사단 칠정을 논하는 편지를 올렸습니다. 앙철좌우, 앙은 우러를 앙자고, 철은 꿰뚫을 철자죠. 요 글자가 철, 이런 글자가 쓰이는데, 여기 삼수가 물 맑을 철. 여기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니까 어디까지 가가지고 쭉 뚫고 들어간다. 꿰뚫을 철, 우리 철두철미들이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철이니까 우러러서 철했다 이 말이니까 우러러서 뭔가를 끌고 갔다 위로 어디로 좌우로. 그래서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말은 친근 근처를 좌우라고 하죠. 너희 좌우에 있다. 좌우. 어떤 사람을 대상화해서 그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가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하고 신변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퇴계 선생 근처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옛날에는 이제 직접 퇴계 선생 딱 주는 게 아니고 퇴계 선생 집사, 퇴계 선생 뭐 종, 뭐 퇴계 선생 제자, 퇴계 선생 뭐 자제 뭐 이런 사람을 통해 주는 그걸 하죠. 그러니까 좌우라고 하는 데서는 구체적으로 퇴계 선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한테 직접 올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좌우에.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문집이란 옛날 글 볼 때 집사 이런 말 참 나오는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선생 집사께 이렇게 써요. 집사께. 그러면 내가 퇴계 선생한테 편지를 쓴다는 게 퇴계 선생한테 직접 퇴계 선생님은 잘 계신데 이렇게 안 쓰고 퇴계 선생 집사께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을 한 사람을 개입시켜서 이제 한 거지. 그 좌우라는 말도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퇴계 선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앙철 좌우의 말은 선생님께 올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받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근데 이것은 뭐냐? 비감, 자이위시야. 비는 아니다죠. 이게 전체 수로가 돼요. 아니다. 뭐가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그런 겁니다. 스스로 내 이론이 옳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역시, 뭐뭐 하려는 것입니다. 역진 비견을 역진해서 밑에 써있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도체가 일어났죠. 그러면 역은 낱낱이 하나하나 이런 뜻이고 진은 진술하다 이런 뜻이고 비는 비루하다 이런 뜻인데 비견 그러면 아주 좁은 아주 촌스러운 그런 뜻이고 비가 견은 볼견자니까 비견 그러면 나의 견해 자기 견해를 말할 때 비견 이렇게 내 견해를 저의 견해를 낱낱이 진술해서 그것으로서
글자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요 글자는 요 글자가 어찌 기자죠. 요건 볼견자죠. 합쳐져 가지고 말할 기자. 말한 것입니다. 뭐를 대군자께서 부의정지 숙여서 수그려서 굽혀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 것일 뿐입니다. 엄청 경영을 것들이고 다음 조금 쉬었다가 바꿔보겠습니다. 회서지 근신불외지지 흔행망이유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아와서 편지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온 거죠. 인회서지. 사람이 돌아오고 편지가 이르다. 사람이 돌아와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근, 삼갈 근자고 심은 살필 신자죠. 그러면 근을 쓰면 이제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기가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가지고 상대방과 관련된 반응을 보일 때 근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삼가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막 연말 연초가 되면 근하신년 뭐 이렇게 썼잖아요. 축하하라. 근하신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미안해. 이렇게 쓰죠. 축하하라. 너 할까? 밑에 그쪽에 폈어요. 이렇게 근 쓰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 힘은 살필 심자가 살폈다. 그 살폈다는 말은 눈으로 그냥 본 게 아니고 알아보았다는 거죠. 살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삼가 알아보았습니다. 편지를 꼼꼼히 잘 읽고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뭐를 불외지시를 불외의 뜻. 이 지는 이제 이게 수식한 거니까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불례라는 말은 바깥으로 하지 않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는 내치지 않다 나를 내가 주장 나의 주장 나의 내가 쓰는 편지 쓰는 거 또 내가 선생님을 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소외하지 않는 에일리 소외 우리 요즘 철학 용어로 소외란 말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외한다. 이거 자기 소외라고 해요. 셀프 엘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자기 소외, 철학에서 주체성을 뭘 주체적이고 이런 것들,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할 때 자기 소외라는 걸 많이 쓰죠. 노동에서도 내가 노동했는데 그 노동한 걸 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 노동에 대해서 내가 자기 소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왜는 말하자면 그런 나를 바깥으로 내치다, 또 나를 도외시하다, 나를 뭐 이렇게 소외시키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맥락이죠. 그렇지 않은 뜻을 살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막 대들듯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거의 아들뻘 이상 차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편지를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이미 참 원로 해석하기고 나는 이제 겨우 그냥 좀 잘 나간다는 그런 젊은 학자에 불과한데 내 편지를 그렇게 예스럽지 않게 여기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꼼꼼히 대답해 주시고 이런 기쁠 근처 기뻐할 근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게 발음이 이런 발음을 만들어내는 기호인데 이게 마음의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있어서 합쳐가 기쁠 근 이렇게 된 거예요. 흔연히, 흔쾌히, 뭐 이것도 물론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이것도 정감의 요소에 많이 쓰이는 글자죠. 그러면 기쁘게 흔쾌히 그러면 흔행, 기쁠행, 다행행, 뭐 흔행 그러면 아주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망이요, 요 글자는 목한번이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요건 희망자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깨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의미.
그 기쁘고 다양하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한테서 정말 정성껏 성심껏 쓴 편지 받아보면 진짜 그 기분이죠. 그러나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그 문장을 우리말은 이 시각적 요소가 좀 약간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일본어라든가 한문, 뭐 이런 영어 이런 데는 이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요소가 들어있죠. 예를 들어 대문자를 쓴다든가 대문자로만 쓴다든가 또 일본어 같은 경우는 가타카나로 쓴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또 한문은 워낙 그 자체가 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에는 이 글자만 한글로 표기된 것만으로 봐가지고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런 이제 요소가 약간 측면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도 다만 그러나 이런 건데 이 문장 속에 쭉 나와서 다만 문장 속에 쭉 나와서 그러나 이러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상당히 지금 이 전환이 굉장히 강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승조보지시 승조보지시 승은 이제 이을 승자인데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받들다 받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내가 받다. 뭐를 조보 조는 가지 조자니까 나는 이걸 의미하고 보는 답을 말하죠. 보자. 답. 답. 그러면 조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의 핵심 개념인데 보이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러면 조보로서 보여주는 거를 승조. 그러면 조목별로 답하는 것에 보여주는 거예요. 조목별로 답해서 보여주는, 지시해주는 것을 승받들다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시 주제가 돼요. 주제. 그 뒤에 이제 의, 제어, 동강에서 의는 이 비길의 우리가 모의 재판 그러잖아요. 그거 어때요? 어째 그런데 여기에 손이 들어요. 손 재판. 그럼 얘는 비기다, 빗대다, 헤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주체는 맞아. 고봉. 이게 주어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목적어인데 목적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주제로 내세워서 앞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한문이 이런 구조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히게 되는 거 하나는 먼저 내세우고 그 뒤에 주어, 수어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의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이걸 판단문, 주제문, 판단문, 주제구, 판단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법적으로. 꼭 그런 문법적 용어는 모르더라도 우리 한문 문장이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의사소통의 가장 효율적 방법은 뭐냐? 중요한 걸 그냥 딱 앞이든 뒤든 눈에 띄게 제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이런 방법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조목별로 대답해 주는 그 가르침은, 가르침 받는 것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헤아렸습니다. 동간에 있으리라고. 이 말은 겨울 사이에나 되어야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상, 첨기지, 여일부적. 신상은 이게 또 찾을심 이런 뜻인데 찾을심 이거는 이제 어떻할 상 근데 그 신상이란 말은 평시, 평소, 늘 이런 뜻이에요. 그 일제 외정 때인가 조선 후기 말에서 외정 때 이제 근대적 교육이 많이 들어갔죠. 일제 때 일정 외정 일제. 그때 이게 그 아이들이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에 나오는 심상소학교라는 게 심상소학교. 근데 그게 일단 아주 일상적인 이런 거겠죠. 평소에 늘 일반적으로 평상시 이런 거. 처음 볼 청자고 기는 발돋움할기, 말할기, 발돋움할기, 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첨기지절, 그러면 평상시에
이 늘 바라는, 우러러 바라보고 또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절실함이. 근데 이 뭐뭐지 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사실상은 우리 이 문장식으로 보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문은 바라는 것에 절실함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문은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그것이 절함이 여일부적, 여일은 날과 더불어 이런 뜻이죠. 그럼 날마다 매일 뭐 나날이 그런 뜻이고, 구는 함께 이런 뜻이고, 적은 쌓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바라는 게 더 쌓였습니다. 겨울에나 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뭐 하면은 언제나 올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늘 그런 걸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 절실하고. 네, 그래서 11을 회관해. 그런데 이해. 11월 회관해. 해는 여기 이제 날 저게 매자잖아요. 합쳐져가 이건 금음회죠. 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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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회 다음에 이제 초하루죠. 초하루 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름이죠. 이거 보름망이죠. 이렇게 달의 한 달의 운행, 그렇게 생각해요. 회관이니까 11월 말쯤에, 정확하게 말일날 이렇게보다는 말일 전후로 해가지고, 복승소찰, 복은 엎드릴 복자고 승은 받들 승자니까 이일승, 혹시 내가 받은 사실을 밝히고, 특히 상대방의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엎드려서 받는다. 그런 뜻에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복승 이렇게. 수찰은 손수 쓴 편지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쓴 편지. 그러면 옛날에는 직접 안 쓰기도 많이 했어요. 사랑시켜 쓰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써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수찰이니까 직접 쓴 편지로 보이겠죠. 직접 편지를 하나 받았다. 이 말은 아마 세계 선생이 뭐 예를 들어 안부 인사라든가 뭐 아주 중요한 정말 고봉한테 이제 인간적으로 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순수 짤막하게라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생이나 자제나 또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 시켜서 쓰기도 하고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글 잘 쓰는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기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시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참 학자들이 한문을 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막 바이링구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제 한국말로 출판한 걸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 통역으로 한문을 써가지고 막 그렇게 돼. 우리가 어전에서 회의하는 이런 거 그대로 쓰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하여 이런 데. 그러니까 복승 수차를 받고 잉해서 이었어. 인하여. 득 이걸 얻었다 이런 뜻이죠. 뭐를 배령 변답서 일통. 배령은 득도 얻다지만 배는 절할 배자고 명도 이게 목복기령 뭐 목령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는 받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 그러거든요. 영수증. 뭔가 이렇게 물건을 지불하고 하는 수증 받죠. 그러니까 배령 그러면 절하고 받는다 이런 뜻이 되죠. 뭐를 변답서 일통을. 그러니까 이제 사단 칠정을 변론하여 답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섬실소석 해진동이 섬은 가늘섬, 우리가 섬세하다 말때 쓰는 섬. 요 글자가 되게 복잡한데 여기에 뭐, 이런 글자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면 죽일 선멸하다. 그 다음에 말씀의 들어가면 참은 참여할 때, 도참할 때, 참, 뭐 그런. 그러니까 발음이 글자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 실파가 들어갔잖아요. 실. 그래서 실과 관련된 것으로 발음이 있다면 이건 섬세하다. 우리가 아주 가늘고 그런 걸 섬세하다 그랬죠. 의어섬점. 그 다음에 실은 모두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실 그러면 자세하게 아주 막 시시콜콜하게 머리털 하나하나 헤아리듯이 시시콜콜하게 이런 의미거든요. 소는 역시 해고 이거는 발음이 소죠. 그러다. 그리고 합쳐서 이거는 밝다 이런 뜻. 소명 뭐 밝다. 이 소에다가 다시 불화를 접을 내겠지 그러면 비추다 하는 조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 석자 써가지고 해일자 그럼 분명하다 밝다 이런 뜻인데 요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석을 밑에다 우리가 클리어하다 클리어 깨끗하고 또렷한 거 요걸 번역할 때 뭐 또렷하다 하면 되긴 하는데 일제시대 때 번역해서 그런지 명석이 있습니다. 클리어 distinct 한 거를 선명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데카르트의 중요한 방법적 의의에 얻어낸 진리의 성질, 진리의 가치는 그 자체 명석 분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결론을 얻었는데 이 결론이 흐릿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뭔가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이러면 진리일 수 없다. 그럼 진리는 반드시 그 자체 명석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영어로 물론 라틴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 clear and distinct 이렇게 번역. 근데 이걸 굳이 번역할 때 혼자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명석 분명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석은 여기는 밝다 이런 뜻이고 소석은 밝다 이런 분명하다 이 말이죠. 아주 섬세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고 또 명료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소석하게 밝게. 그래서 해는 갖출 해자고 지는 모두 다 진짜. 그래서 모두 다 갖췄다. 뭐를 동과 같은 점, 다른 점. 그러니까 나와 선생님 사이에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점, 또 서로 차이가 나는 점, 갈라진 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나눠가지고 했더라. 실제로 세계가 고봉의 편지를 바꿔서 고봉의 내용의 편지의 그 주제를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제 규명을 해가지고 답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뒤에 곧 이어지는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곧 볼 건데 복이 독지 개 누일 불능이면 복은 역시 아까 계속 나온 거 독지는 그것을 읽어봤더니 보고서 그 편지를 내용을 읽고서 개 대체로 누일 누는 여러 루자죠. 그래서 누일금은 여러 날 불능이언 그것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또 보고 며칠 동안 계속 읽고 또 읽고 따지고 그랬습니다. 복유 선생 이 성덕대도 가지 이 일신지하 기어 성정지실 성현지언 고이 통철이 무역의 그러고 나서 이제 얻은 느낌이죠. 역시 복은 이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뜻이고 유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원래 이게 오직 유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이런 유로도 쓰이죠. 근데 이렇게 쓰일 때는 요 마음심이라는 글자의 의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생각했다 뭐를 선생님은 성덕대도를 가지고서 성은 성대하다 성대한 덕과 큰 도량을 그러니까 기대승 같이 참 뭐 이름이 알려지게 했지만 아직 젊은 사람이 내가 그 60평생 갈고 닦은 50대 후반이었잖아요. 50대 후반이었죠. 그 60대 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터득한 이론을 발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고 막 따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묵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건방지게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봉이 좀 당돌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를 봤더니. 그랬는데 성대한 덕과 큰 도량을 가지고 가지 거기에 더하여 뭘 더했습니까? 일신지학을 대 날로 새롭게 되는 날로 스스로를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학문을 더하였으며 그래서 기어 성정지실 성과 정의 실본 내용에 대해서 성과 정 지금 이 사단 칠정 논증이 사실은 이 정의 문제를 문합니다. 성은 일단은 뭐 성산한 거니까 두고 정의 문제를 문합니다. 합쳐서 그냥 성정이란다. 성정하죠. 성정에 관한 실 내용을 본질을 과 성현지언 근데 일신지학을 가졌어요. 근데 성정의 실상에 대해서는 성현의 말을 그래서 성정의 실상과 성현의 말에 대해서는 고는 본디 부사로 써요. 본디 본래 뭐 이런 뜻이고 이는 이미 통철 여기 원래 동이죠. 무슨 동 우리가 뭐 동구박 가성길 할 때 동, 꽃피는 동네 할 때 동, 이 정도죠. 무슨 동. 근데 통으로 읽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역시 둘다뭐 그런 의미죠. 그 통철 그러면 말끔하게 여기 뒤에 이게 맑을 철자죠. 그래서 통철 그러면 속속들이 환하게 꿰뚫어가는 걸 통철했다. 통철하셨고 무여 남은 없다.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에 대해 성경의 실상과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속속들이 다 깨달으셔서 나눔이 없어. 다 잘 아셨. 그러나 논변지제 논변하는 즈음에 이 선생님과 제가 이제 변론하는 즈음에 상약불자족 늘 자족하지 않은 자처럼 여기셨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자꾸 그렇게 여기셨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그런 원로께서 이미 학문에 말통하신 분이 성현의 말씀, 성경에 대해 본질 이런 게 대해서 속속들이 꿰뚫을 거 다 많이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기능이 홀인견, 이기장이 괴인기단. 자, 요거는 불이 부정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나의 능함을 가지고서 남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또 나의 장점을 가지고서 남의 단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부끄럽게 하지 않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뛰어나다. 나의 뛰어난 점, 나의 뛰어난 점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어리숙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그런 덜 설익은 이런 것을 묵살하다. 소리 여기잖아.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주 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장점, 나의 장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가지고서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허기수인 자기를 비우고 남을 받아들이는 안녕을 거죠. 불륜, 인색하지도 않고 염증을 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논어에도 나오듯이 상대방과 학문 토론을 할 때 조금 더 자기가 아는 걸 숨기지 않고 자기 어떤 그걸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 뭐 그랬다.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막 귀찮게 편지를 하고 귀찮게 따져도 염증을 내지 않아, 실증을 내지 않아. 그럴 때마다 늘 항상 꼼꼼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일자지차 필개입으로 일부지편 필지문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한 글자의 차 이게 어긋날 차자니까 한 글자의 잘못도 한 글자라도 틀리면 반드시 고쳐서 숨기잖아. 고쳐주고 숨기잖아. 자기 잘못 또는 상대방의 문제를 일구지편 한 구절의 치우침 이게 이제 일자 일구 이런 것들은
대유법이죠. 한 글자라도 잘못된 거는 반드시 버티고, 본고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진술을 하되 몸은 숨기면, 예, 뭐 자기만 알고 그냥, 예, 상대방을 알고 있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함부로 이렇게 이제 값싸게 여겨진다 이래가지고 남한테 공개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기유이 자순기지 이 우유이 개유호인. 이미 가졌다, 지녔다, 뭘요? 그 지식을 자승 스스로 높이고, 그 알물 스스로 높여갔다. 자기 자신의 알물 스스로 높여. 또 있었어요. 뭐가? 계유호인. 남에게 계유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유는 열 개자고 유는 창유자예요. 창문. 창문. 여기에 이제 편자 옆에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 모양이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미지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집. 원래 이것도 문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괴게 되어 있는 문, 이걸 소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삼칸, 외삼, 뭐 삼문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문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오막살이 집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이제 문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짝대기 같은 걸 딱 그어놓은 거 있죠. 이런 걸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보고, 이건 집을 뜻해요. 그럼 나중에 이건 집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거적대기를 이렇게 들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무 조각. 그럼 이게 이 들창 같은 거 있죠. 들창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짝대기 같은 걸 베어놓는 이걸 유라고. 논어에 한번 나왔죠. 논어에 나왔죠. 한 번이가 더 나왔죠. 자, 그래서 그 개요라는 말은 여기서 문을 열어주다 이 말이니까 깨우쳐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편지를 답을 하고 이렇게 낱낱이 따져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높였고 또 상대방에게는 이제 모르던 것을 더 깨우쳐줬기 때문에 이끌어줬고 우리 학문이 이런 이제 있다는 것이죠. 부여시 또 이 대승지무사 이 역서호 삼친훈도 세탁강령 유이 불패오 문학언 여기까지 부여시 대저 이와 같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보통 이렇게 대저 이와 같기에 근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뭐 이런 맥락이에요. 비록 이 대승지무사로도 이 말은 비록 대승지무사 즉 대승은 이제 기대승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힌 건데 이렇게 이제 높은 존경하는 어른이나 뭐 존경하는 분 앞에 편지 쓸 때는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이렇게 번역할 때는 뭐 저의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무사의 사는 같을 사자죠. 같을 사가 이제 문은 없을고 같을 사 같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식 맥락으로 위한 형편없는 또는 보잘것없는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용어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저의 이 보잘것없음으로도 그 말인데 보잘것없는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를 앞뒤로 잘 좀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뭐를 수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음, 따져보면 번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수식하고 어떤 것이 수식을 받는 건지 요거를 한문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작을 받쳐야 됩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저의 무사 형편없음으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옛날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라도 비록 저는 보잘것없죠. 역서호 역시 서호는 거의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거의 뭐뭐에 가깝다 이런 뜻. 뭐에 가깝다고요? 삼친훈도 세탁 강령. 함은 잠기다, 친도 젖어들다, 훈은 이게 이제
그 풀을 향내 나는 풀을 태워서 그 연기가 쐬는 걸 분이라 그래요. 우리 훈증한다는 거. 그러니까 돈은 질그릇 뒀다는데 뭔가를 빚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와 탁은 둘 다 씻어내는 거. 각은 새기는 거, 려는 숫도를 가는 거. 그러니까 헌침, 운도, 세탁, 강량 이게 뭔가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갈고 닦는 거. 갈고 닦는 거. 뭐 젖어들고 담기고 빚어내고 갈고 닦고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나의 어떤 그런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이런 어떤 성격도 갈고 닦고 학문도 갈고 닦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뭐뭐가 있다. 불패오호 문학. 문학에 대해 폐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묻고 배우는 게 대해서 묻고 배움에 대해서 닫지 못하는, 폐기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편지만 읽어도 저절로 갈고 닦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함부로 그럴 수 있겠냐. 저도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갈고 닦게 됩니다. 그런 뜻이죠. 성, 고인지, 소, 낳는 자, 이 선생는지, 대승, 하행어, 오신, 친견지제, 행신, 행진. 이렇게. 이는 진실로 참으로 고인지소 낳는 자, 옛 사람에게 능하기 어려운 바였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도 막 나이가 아들뻘 되는 아들보다 더 적은 이런 재파란 젊은 사람의 어떤 그런 상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깨우쳐주고 열어주는 이런 것들은 옛날 사람들도 그러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지, 그러나 선생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대승 저로서는 하행 얼마나 다행인지요. 뭐에 대해서? 오신친견지제. 내가 내 몸에서, 내 자신에게서 친히 그것을 보았다니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라는 하행, 제 감탄형 어기사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행심, 다행함이 심하다 이 말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말인데 몇 번 옛날에 글 쓰는 사람들의 글 쓰는 스타일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의미를 더 강화하는 그런 표현법, 수사적 표현법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해졌지요. 열상 연답조관 36기 소이동자 18조 소미동자 17조 이 소이동자 개대절목 소미동자 혹 소소여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절상변다 그래서 절은 훔칠 절자예요. 절도하다 그 절자인데 이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 뭐 이런 뜻에서 약간 이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해봤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다 이렇게 할 때 절상 뭐 이런 식으로 절자 쓰면 자기를 극히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할 때 절 이렇게 쓰죠. 절취, 절록, 뭐 절렴, 절사, 절상 뭐 말씀. 변답 조관, 변론하여 답한 조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관자 이게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기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글자로 쓴 정승관 글자를 찾아보면 정승관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조례 조목의 하위 항목의 관이에요. 요즘은 관 거의 안 쓰지만 예를 들어 이제 통상 개화기 때 우리가 이제 이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여러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조약을 근대적 통상 수호 조약을 맺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조약을 했었고, 또 일본보다 중국과 일본은 뭐 거의 이제 어쨌든 서양하고 직접 교통이 많았으니까, 이제 또 통상 근대적 조약을 맺은 자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약 문서를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을 때, 프랑스나 이런 것과 조약을 맺을 때, 그 중국의 조약을 차용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조약을 다듬습니다. 그 내용들이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 보면 많이 나와요. 뭐 강화도 조약 뭐 이렇게 좀 거기 보면 조항 조목 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관, 몇 점, 몇 항, 몇 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은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쓰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역사적인 자료 속에 화폐 단위에도 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잘못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요 글자가 그 저, 요 글자가 하품 흠인가 뭐 그 글자인데, 역시 사람의 어떤 생리적 또는 심리적, 정서적 그 의미를 나타낼 때 요 글자를 쓰죠. 한하다, 탄식하다, 환영하다 할 때 감탄하다 할 때 이런 거, 이 글자 써가지고. 아까 기쁠 흔들 때 나왔죠. 여기서 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글자, 이게 잘못됐어. 뭔가 이상하다. 요 글자는 한숨 쉴 그래. 한숨 쉴 글자 잘못. 자, 그러니까 그 조관이 모두 30 몇 개 돼요. 36기 그러면 30조하고 조금 더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거의 30개 또는 30개 내외, 30개 남짓 뭐 이런 정도. 36기, 30개 하고 뭐. 또 이동자 18조, 그러니까 이미 서로 합쳐진 거, 이미 서로 동의한 거 내용은 18조, 18조 합니다. 소미동자, 아직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거는 17조 합니다. 그리고 소이동자, 이미 동의가 된 바의 것은 모두 대절목이다. 큰 항목들. 그러니까 큰 줄기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선생님이나 나나 사전 칠정 논 이론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서로 동의된 바다. 큰 줄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점은 소소여론, 자질구레한 나머지 이론들이다.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이거나 좀 더 세부적인 이론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인기, 소동이, 핵기, 소미동, 즉 기소미동자 역장종귀여 동리의 이 황기간 우유 본동이 취이자 수어 사어지제 혹실 진정이 사각 취이 지기 대의 소재 즉 우미상불 동호 행신 여기까지가 또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뭐뭐를 인하여 이런 뜻이고 소이동 이미 동의한 바로 인해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핵기소미동 그 미동한 바 아직 서로 동의하지 못한 바를 핵하면 핵은 우리가 뭐 핵무기 할 때도 핵자지만 또 어떤 알맹이도 핵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복숭아나 뭐 그런 한 시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한 시가 이렇게. 이런 거 핵과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요 동사를 쓸 때는 사실할 핵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밝혀내는 걸 핵한다. 핵한다. 시판일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아무튼 핵한. 그러면 그 소미동한 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지 못한 바를 사실을 따져내면 이 소미동자, 그 서로 동의하지 못했던 것도
역시 장차, 동, 끝내. 이거 부사죠. 끝내. 귀기를 할 거다. 여기 동사죠. 그러죠. 어디에? 동조하는데, 동의하는데 돌아갈 것입니다. 귀결될 것입니다. 이 황, 여기 황은 하물며라는 우리 부사어로, 순 우리 부사어로 하물며 이런데, 요즘 하물며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약간 의거체 문장이나 약간 문어체 문장에서 하물며 쓰면 글 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환 관계에서 상당히 그 전환 관계의 어떤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켜 줄 때 이 풍자죠. 항황할 때 항자인데 부사로 좀 하물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그 사이에 또 있다. 뭐 본동이 취이자. 요 글자는 원래는 지금 뭐랄까 문집에 나와 있는 요 글자는 추청을 달아나다 달려가다 할 때는 발음이 추인데, 실제 의미 맥락에 볼 때는 요 취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요 의미로 씁니다. 어떤 취향. 그러면 근본은 같은데, 본질은 내용은 같은데, 또 전개되어서 나아가는 취향이 다르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있어서 비록 하어지제, 하어의 즈음에 있어서 하어는 이 하가 동사, 동사, 본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처럼 쓰여요. 그럼 하어 그러면 말을 내리다라는 건데, 말을 내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다 그런 이 말이 한문이나 일본어에는 이런 식의 조그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간혹 쓰이죠. 하차, 하차, 이런 거죠. 하어지제, 그러면 말을 하는 즈음에 혹실 잃어버렸다. 뭐를, 친정을. 요 글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글자는 요 글자. 저울질하다, 저울 때, 좀 일컸다, 또는 재다, 저울로 재다, 그런. 그 다음에 정은 머무를 정자지만 요거는 안정되다, 그런 의미. 또는, 어, 그렇죠. 또는 정, 요 맞죠. 그럼 칭정 그러면 평정, 안정, 이런, 공정, 이런. 그러면 말하는 즈음에 칭정을 잃어버렸다 이 말인데, 칭정을 잃었단 말은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그러니까 말하는데 감정이 격앙되거나, 또는 우리도 말하다가 그 분위기상 요즘 말 오버해가지고 오버해, 그걸 칭정을 잃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각추이, 취이 또는 추이, 마치 지향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기 대의 포제스. 그러나 대의가 있는 곳에 이른다면 원래 선생님과 또는 선생님의 궁극적 의미, 궁극적 의도, 그 원대한 의도가 있는 곳에서는, 또는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궁극적 지향점에서는 미상불동, 같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논쟁에서, 요즘 논쟁은 거의 막 상대방에 꺾어 놓는 게 이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옛날에는 구동존이라고 해가지고, 구동존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동을 추구해요, 같은. 그렇지만 다른 점도 인정해주는. 너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이든 학술이든 학문이든 상대방을 우리가 논박했다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논박하고 이단으로 딱 잘라버리자는 게 아니죠. 물론 그래야 될 경우도 물론 호결론 논쟁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린다.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고정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취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 토론을 하거나 정치 논쟁을 하거나 뭐 논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남과 나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지만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고 토론하고 서로 발전시켜 갈 때는 다른 걸 부각시켜 가지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이런 게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다른 점을 서로 따져봐 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면 뭐 깨우쳐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두자 이 말이지. 이 기대성의 그 편지에도 보면 지기 대의 소재. 그 대의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 이른다면 위상불동, 동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 둘 다 성리학을, 주자학을 이 사회에 어떤 적용시켜서 이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학문적 세계로 만들어내자. 이게 맞지 않냐. 그리고 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주도하는 교양인으로서 당당한 도덕적 교양이 되고자 하지 않느냐.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사단과 칠정이 어디서 왔든 중요한 것은 착한 본성을 담보해내는 감정을 찾아보자. 우리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착한 본성으로 나아가자. 이게 대의가 아니냐 이 말이죠. 미성불성. 행신. 앞에도 또 행신이지만 여기서도 행신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도리 제천지간 본무이치 성현의론 구제방책 이 금일 소상강마자 초비 구승이 불규저도 내욕 명도의 양무사의자 기종비여동자 후가필야. 자, 여기 일단 여기서 읽어볼게요. 도리가 제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 본무이치 본래 두 갈래가 없습니다. 신은 이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원적이다 또는 두 갈래다 뭐 이런 의미예요. 둘로 나아가다 뭐 이런 뜻이니까 둘로 갈라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세계에서 도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론적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과학적으로는 여러 그 자연과학적으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잠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걸 포괄하는 논리적 세계로 구현하는 데서는 이론론이 더 유리하죠. 이론론이 유리하고 또 그게 또 상당히 보편적 정세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갖죠. 아무튼 본무의 이치다. 성현의론, 그 성현의 의견과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은 구제 방책 못 갖추어져 있다. 함께 있다. 어디에 방책이 방책이란 말은 어쨌든 포제 방책, 문항지도 포제 방책 여기 얘기라든가 시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방이라고 하는 게 원한 거고 책이라고 하는 건 대쪽 같은 거. 그래서 비단이라든가 또 대쪽 같이 이런 요즘 말하면 종이 같은 필기 도구 같은 거. 거기에 갇혀져 있다는 말은 성현의 이론이 성현의 의견과 이론이 다 문서로 남아있다. 텍스트로 있다. 방식은 텍스트로 텍스트에 다 갖춰져 있다. 근데 금일, 소, 상, 강마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 강마하는 것이 강은 뭐 강할 강점. 마라는 글자는 보면 이렇게 쓰고 여기 마라는 글자를 많이 보죠. 아닐 기자를 보죠. 그리고 칼도를 그래서 여기 미 뭐 이런 의미인데 칼도가 쓰여가지고 마가는데 이것은 이제 깎아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깎아내다. 그래서 강마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강마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갈아내. 그래서 강마, 연마 서로 강마한 것이 애초에 뭐뭐가 아니다. 구승이 불교저도 승리를 구하고 도에서 헤아려보다 찾아보다 따져보다 이 규라는 게 헤아려보다 따져보다 이런 법도란 뜻도 있고 일교 그러면 법도 그런 것이 아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거 아니다. 내가 이기고 이걸 도리에 비춰보려고 안 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논의한 거는
서로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것이 주 목적이고 도리를 통해 검증해 보는 거는 도의 삶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부터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도리로 서로 부합시켜서 동의해보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에 그래서 명도의 양무사의자. 그래서 도를 밝히고 서로 간에 양자 사이에 사이가 없게 하고자 한 것이 하여서 기종귀여 동자 우가피다. 그래서 끝내 동의하는 바로 귀결하는 것이 또한 기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 뭐뭐 할 수 있는데 여기 필은 본 동사로서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기필하다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서 이 말이 거의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기약하다 뭐 그런 의미 기필. 이걸 시간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막 총 30조까지 되니까 이게 깁니다. 말조까지는. 그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그 특강을 듣고 특강 때 이제 좀 헷갈렸던 게 이게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힘들면도 매기를 감당치 못한 아주 뛰어난 학자 한 분이 강의를 잘 해주실 거예요. 그걸 잘 들으시고 사단 칠천과 관련된 복잡한 내용도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주 마지막 강의에 475쪽분 사단 칠정 후설 그 다음에 사단 칠정 총론 이렇게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총결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냥 이렇게 편지 썼고 이런 내용을 다뤘구나 이런 정도만 아셔도 돼요.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당연히 사단 칠정 논쟁에서 그리고 뭐 낙양의 직가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저 베스트셀러를 낙양의 직가를 올린다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우리 전통 학문의 매력과 장점을 일반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퇴계와 고온 편지를 썼다는 책 보셨어요? 퇴계와 고온 편지를 썼다. 이 원래 472기 왕복서라고 하는 양선생 472기 왕복서라는 걸 주어돈을 해가지고 퇴계하고 고봉 사이에 사적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되죠. 몇 통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소나무에. 이 책이 이제 퇴계 선생하고 고봉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를 이제 번역한 건데 다 번역했는데 편집을 교묘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편지 따로, 학문적인 편지 따로 이렇게 해서 편집하면 읽기 더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호 교차 검증도 가능해가지고 언제 쓰였는지 이런 것도 밝혀져 있고 이기 때문에 읽는 데 굉장히 쉽게 그 번역도 가능한 한 현대 사람들이 읽기 이제 되게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때가 이제 뭡니까 월드컵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문화가 조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가게 된 시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02년 뭐 3년 막 무렵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되긴 했지만 이게 나오면서 뭐 세계와 고공의 뭐 브로맨스니 요즘 광산구 월봉성을 가지고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책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자극이 됐죠. 이 책 읽어보시면 아마 이제 세계와 고봉의 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옛날 사람이 어떻게 편지했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우정을 나눴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 주 특강 아주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